그저 축제를 즐기려던 159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12구 참사. 내일이면 참사 발생 100일입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오늘 서울 시내에서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행진을 하던 중에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져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 목도리를 한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영정 사진을 든 채 추모 행진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추모 대열이 갑자기 서울시청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곤 트럭에서 천막과 탁자를 꺼내 분향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광장을 막고 광화문 분향소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려고 합니다. 경찰과 서울시 직원들이 분향소 설치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막지 마십시오! 경찰은 물러가라! 신고하면 신고 안 내주잖아요. 저희는 저희 일을 하러 갈 거니까. 근데 우리 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10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이 물러나면서 유족들은 분향소에 희생자들의 영정을 놓았습니다. 추모대회도 서울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예정보다 40분쯤 늦게 시작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시청 광장에서 앞으로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앞으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경찰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신고한 집회, 시위, 행진 방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추모대회를 마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다시 분향소로 이동해 분향객을 맞이했으며 밤새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날씨도 더욱 추워졌는데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가족들이 마련한 국화꽃을 영정사진 앞에 한 송이씩 놓아두고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급하게 분향소를 설치하다 보니 전기도 연결하지 못했는데요. 시민들은 자신이 갖고 온 LED 촛불을 영정사진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분향소는 얇은 천막을 나무 강목에 덧대놨고 영정사진을 걸어놓은 못도 삐뚤빼뚤한 모습인데요. 한 유족은 분향소의 모습이 너무 열악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혹시 모를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비해 이곳을 24시간 내내 지키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광화문 광장의 분향소 설치 요청을 거부하면서 녹사평 역사안 추모 장소를 제안했는데요. 기습적인 분향소 설치에 대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자체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12구 참사 대책위 측에 철거 계고장을 들고 와 분향소 철거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늘 오후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이후 6년 만입니다.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했고 이재명 대표는 경고한다면서 나는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파란색 풍선이 서울 숭례문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주당이 6년 만에 국회 밖에서 연 집회에 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검사 독재 정권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고 난방비 폭탄이 날아드는 등 민생도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선에서 진 자기 책임이지만 역사적 소명을 새기겠다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하며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참석자들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원팀을 강조했고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안에서도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감 관찰 통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국민들을 포기했다며 이성도 양심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해 투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방탄 장외 투쟁을 그만 멈추고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주택 세입자들에게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지 않는 한 한 번은 꼭 들어줘야 하는 권리죠. 그런데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도 같이 떨어지면서 계약 만기가 돼도 갱신 요구권을 쓰는 세입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2년 전 보증금 7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세입자 임모 씨. 곧 만기가 다가오지만 갱신 요구권 대신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때 8억 원 이상 솟구쳤던 전세 가격이 지금은 5억 원 전후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돌려받으려고 갱신 청구권 어차피 쓸 수가 없죠. 많이 내려갔으니까. 다른 지역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갱신을 위해 찾아오는 집주인과 세입자들 가운데 소위 열의 9은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역으로 임대인들이 대출을 내요. 뭐 개인 대출이 됐든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집담보대출이 됐든 임차인한테 돈을 내줘야 되니까. 갱신 요구권을 쓰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속출하자 굳이 갱신 요구권을 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모두 6,574건. 제도가 도입된 2020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갱신 요구권을 안 쓴다는 거는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고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더 저렴한 매물로 이동하려고 하거나 하는 거죠. 같은 집에 한 번 더 살겠다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가운데도 10건 중 3건은 보증금을 줄였습니다. 1% 수준이었던 1년 전에 비해 30배 증가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월세 선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계약은 5,971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전 세계 역대 흥행 영화 상위 4편 가운데 3편이 같은 감독의 영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아바타 물의 길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그의 또 다른 명작이죠. 역대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타닉이 25년 만에 재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화상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Open your eyes. I'm flying. 침몰하는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비극 속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영화 타이타닉은 1997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개봉 당시 약 2조 원을 벌어들였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11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5주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추억의 명작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초고화질 4K 영상입니다. It's kind of an evergreen. The story of Titanic, the historical story, never seems to get old. People are fascinated by this, so I'm very curious to see how they respond. 그는 영화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re's a lot of nostalgia out there for the film.
There's probably a fair bit of curiosity from younger audiences about what all the fuss is about. 아바타,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 물의 길까지. 전 세계 흥행 영화 상위 4편 중 3편이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OTT 플랫폼이 대세인 상황에서도 그는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시각 효과와 거대한 세트장을 고집해왔습니다. I thought I was kind of like a dinosaur, but I think we're seeing right now that people are coming back to the cinema and they agree with what I'm saying. 최근 아바타 물의 길의 흥행은 그의 생각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To have an experience with an audience of people that they don't know, so that they can feel a sense of sharing in some part of the culture, part of the zeitgeist, so to speak. 그는 한국 영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 고 강수연 배우의 유작인 정의를 인상 깊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watched a film 2 nights ago. I think it's called Jung-Yi. Very, very well-made film, very thought-provoking film. Korea is emerging as a real powerhouse cinematically in terms of technique and ideas and visuals. 현재 뉴질랜드에서 아바타 3편의 후반 작업과 4편의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카메론 감독. In these Avatar stories comes under even more threat and more tension and conflict than we saw before. 그는 곧 아바타의 남은 이야기들과 함께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